옐카! 안녕하십니까. 이판사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옐카! 3 오늘 가까이 있어. 너무 가까이 있어 이거.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긴급하게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를 좀 꾸려봤습니다. 장성호 의원이 그렇게 외치던 촌놈 마라톤이 끝났는데요. 네. 이 마라톤이 끝날 무렵에 2020 시즌 감독 사퇴가 처음으로 있었습니다. 우리 작두스나 장스나가 한화가 만약에 연패 기록 새로 쓰면 결국 한영덕 감독 사퇴할 것이고 네. 최원호 2군 감독이 대행이 될 것이다. 그거 보여주셔야 돼요. 네. 우리 그 단톡방 그거 제 단톡방 캡처해서 그거까지 올려주셔야 돼요. 예. 네. 저는 아닐 것 같다고 썼었는데. 아니 어떻게 지금 봐야 됩니까 이 상황은? 뭐 어떻게 보면 예정된 수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14연패를 지금 당한 상황이라 한용덕 감독이 버티기가 쉽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코치를 내렸잖아요. 그 내리는 상황에서 장종훈 수석 코치가 같이 내려갔기 때문에 뭐 최원호 감독 대행이 이제 선임된 거는 예정된 수순? 뭐 어쩔 수 없는 선택? 그 카드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고 여전히 궁금해하는 게 한영덕 감독 사퇴 직전에 네. 1군 코칭 스태프 4명을 내린 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밑그림이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들이 있었거든요. 뭔가 이렇게 이후에 어떤 프로세스를 준비하기 위한 밑그림이었다, 빅픽처였다고 생각을 하면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왜죠? 연패가 이어지는 와중에 투수 코치, 타격 코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다 빼고 경기를 한다? 이건 사실은 손발을 묶어놓는 걸 떠나서 전력을 마이너스 시켜놓고 경기를 사실상 고의 패배 의혹이 나타날 정도의 준비가 덜 된 상황이잖아요. 이걸 정규 시즌을 준비하는 팀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러다가 원래 당연히 코치 스태프의 교체라면 빼고 그 자리를 채워놓고 경기를 치러야 되잖아요. 아니면 그 경기 끝나고 그렇죠. 바꾸든가 이게 맞죠. 정상인데 경기를 치르기 전에 이거를 했다? 이거는 사실은 빅픽처라고 보기 어렵죠. 이거는 싸우자라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 KBO 리그 경기 보면서 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처음이죠. 저도 처음 나온 상황이라고 예. 봤던데. 그러니까 저도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은 과연 소통이 어떻게 됐길래 어떤 채워지지 못하고 제외를 시키고 경기를 했나라는 생각이 저도 좀 들긴 하거든요. 사실 그런 코칭 스텝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전에 사전 회의가 충분히 거쳐지죠. 거쳐지고 뭐 예를 들어 내일 새로운 코치들이 합류가 된다 하면 그 전날 이미 통보가 가고 그 다음 날은 새로운 코치들이 이렇게 합류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장과 프런트 간의 이런 소통이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이번 계기는 좀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한용덕 감독이 7일 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결정 언제 하셨냐는 질문에 5일 저녁에 했다라고 했거든요. 5일 저녁에 했는데 6일 날 그러면 그날 결정해서 다음 날 빈자리를 채우고 움직일 수 있는데 6일 날 낮 2시 경기였어요. 방송 중계 때문에. 낮 2시 경기에 12시쯤에 코치들이 다 그 전에 이미 출근해서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짐을 싸서 집에 가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 당시 하나 선수들도 아무도 몰랐대요. 선수들 당연히 다 웜업하고 다른 코치님도 계시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웜업 끝나고 미팅이 열리더니 코치 엔트리 말소 있다. 끝. 뭐 이런 상황이고 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은 코치가 4명이 말소가 됐거든요. 근데 짐을 싼 건 5명이에요. 박정진 코치는 말소가 안 됐는데 짐을 싸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요 과정들에서는 뭔가 이게 구단 내부의 갈등, 미스커뮤니케이션, 그냥 오해가 있었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충돌이 있었고 그 과정이 결정이 급박스러웠고 그러다 보니까 구단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보여요. 그때 구단의 공식 입장은 어떻게 된 일이냐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고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없고 그럼 결정을 감독이 한 거냐 구단이 한 거냐라는 질문에는 감독님이 했습니다라는 대답을 했거든요. 거기까지만 공식 발표가 된 상태. 물론 그 다음날 한용덕 감독이 사퇴한 이후에도 노코멘트 진행 중인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한두 가지가 아니라 뭐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가 안 되는데 연패를 지금 뭐 1, 2연패도 아니고 10연패 이상을 지금 당하고 있는 팀에서 정말 코치 하나가 되게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연패를 끊어야 되니까. 뭐 한영덕 감독이 선택을 했는지 구단이 선택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좀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진짜 그냥
팬들을 아예 그냥 야구 팬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저는 그래서 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장면에 대해서 리그 차원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징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경기는 어쨌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잖아요. 모든 경기를 100% 전력을 할 수는 없어요. 오늘 에이스 선발 나가는 날도 있고 5선발 나가는 날도 있으니까 전력이 항상 100%일 수는 없는데 어쨌건 100%에 가까울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준비는 해야죠. 그렇죠. 당연히. 예. 기본 준비는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전력을 빼놓은 상태에서 채우지도 않고 경기를 했다. 이거는 뭐랄까 심지어는 고의 패배 의혹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일부러 지겠다고 작정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메시지가 아니 되고 어떻게 준비가 그게 되겠어요. 규정이 있죠 KBO. KBO에 통화를 했는데 KBO 지금 그 상황 팀 내 로스터 운영에 대해서는 규약 위반 사항은 아니다라는 입장인데 이거는 일종의 신의성실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거니까. 넓은 범위에서. 네,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사실은 아까 장 의원의 말대로 팬들이 보기에는 내가 응원하는 팀의 품격이 굉장히 떨어진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이걸 차프를 다 떼고 경기를 한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팀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주축 선수를 뺄 수는 있잖아요. 못하면. 근데 이거는 경기를 준비하는 코칭 스태프를 빼고 채우지도 않고 경기를 한다는 건 일종의 타협이고 심지어는 고의 패배까지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 그날도 사실 그 화면에 잡힌 게 하나 있어요. 한영덕 감독이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 옆에 이제 코치들하고 막 이야기하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한두 번 정도 잡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는 팬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또 웃긴 거는 그날 경기 끝나자마자 바로 또 코치를 또 기사가 나왔어요. 선임했다고. 근데 이게 이제 완전히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정확하게 설명도 안 하고 어떻게 된 일인지 그런 부분도 없이 그냥 단장도 얘기 안 하고 뭐 물론 한영덕 감독도 얘기 안 하고 너무나도 사실 답답한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아니 근데 사실 좀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네. 연패를 당하고 있는 팀이 코치 4명을 말소하고 코치 4명을 등록을 안 시키고 경기에 임한다? 연패를 끊고 싶은 생각이 없나? 뭐지 도대체 이게?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부러 지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 프런트, 감독 이제 모든 걸 다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이런 의사결정 과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아시잖아요. 알죠. 제가 이제 해설을 하고 어떤 이런 인터뷰 내용을 하면서도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항상 분위기예요. 어떤 환경적인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뛸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환경 이런 것들이 조성해야 된다라고 가장 중요한 그게 팩트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준비가 안 된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오전의 어떤 엔트리 변화 그것도 선수가 아닌 코치들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부분에 코치가 4명 거기에 등록돼 있지 않았던 코치까지 5명 근데 감독 혼자 경기를 할 수가 없어요. 코치가 많은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파트별로 조목조목 설명을 해줘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경기 중에서 어떤 컨디션에 문제가 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교체에 대한 활용폭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각 파트 코치의 이런 도움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5명을 빼놓고 한 경기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좀 불가사의한 이 사건. 이것에 대해서는 뭐 누가 가장 잘못한 거예요? 다 잘못했죠. 다 잘못했죠. 제가 봤을 때 다 연패는 모두 다 잘못이긴 한데 네. 그 연패의 분위기를 바꿔가는 과정들 이제 노력이라고 부른다면 그 노력의 방향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야지 갈피를 못 잡았다라는 거. 근데 연패를 끊기 위해서 해야 할 역할들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보면 구체적인 그 프런트의 움직임도 없어요. 이게 뭐랄까. 적극적으로 트레이드를 한다거나 어떤 지금 사실은 연패를 당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주축 내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뭐 노력을 했지만 결과가 안 나올 걸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들에서 프런트의 노력도 마땅치 않았고 현장에서도 딱히 어떤 1승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들이 좀 덜 드러났고 팬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답답함이 더 커지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의 잘못인데 또 이상한 부분 중에 하나는 그게 갑작스러운 결정인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이렇게 그 전날도 그렇고 그날도 그렇고. 근데 그 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후속 조치들은 굉장히 일사천리고 마치 준비돼 있었던 듯한. 기다렸다는 듯. 이게 뼈가 있네. 참기자. 정황상으로 이렇게 뭐가 눈치를 채고 있다가 뭐 미리 밑으로 준비하는 게 이런 준비를 잘할 거면 연패 안 당하도록 잘할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짜임새 있게 색깔 있게 잘 됐어요. 아니 오전에 코치 빼고 오후에 그 코치 없이 경기는 했는데 감독 사퇴하니까 추가로 이어지는 그거는 쫙 잘 나와. 근데 진짜로 웃기잖아요, 명단을 진짜로. 보면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냥 잘 짜여졌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여기서 핵심은 네. 감독이 대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팀이 이제
분위기를 쇄신하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만 한다고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감독이 중간에 이제 사퇴를 하고 대행이 이제 오게 되면 잠깐 반등하는 게 있긴 있어요. 최근 몇 년간 계속 그랬어요.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재작년 AC, 네. 맞아요. 기아. 네. 약간 반등하는 거는 분명히 있는데 근데 지금 14연패를 당하는 상황에서 팀의 어떤 그 멤버라든가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과연 감독이 새로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가 지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주변 여건들이 되느냐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어렵다고 봐요.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진짜 다 무너졌거든요. 특히 야수 쪽으로 보면 지금 뭐 돌아올 선수들 뭐 하주석이라든가 뭐 오선진 이제 빠진 게 한 2주 정도 됐으니까 앞으로 2, 3주 정도 더 기다려야 되는데 7월이나 돼야 들어올 네. 그 안에 과연 어떤 뭐 반등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지금 반등을 만드는데 뭐가 없거든요. 보이는 게. 그래서 아마 올 시즌은 굉장히 어렵게 흘러갈 것이다. 장정석 의원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핵심이다라고 일단 감독이 대행으로 바뀌면 분위기는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바뀌겠죠. 네. 근데 그런 분위기보다는 저는 선수들이 놀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네. 아니 어떻게 야 지고 있는데 야 오늘 포기하지 마. 이걸 감독이 만들 수는 없어요. 결국은 선수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멘탈로 편하게 운동장에서 뛸 수 있는지 그런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무래도 처음 2군에 있던 최원호 감독이 이제 대행을 맡으면서 바뀔 수 있는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2군에서 아무래도 좀 1군에서 못 봤던 그런 신의 젊은 선수들이 기회가 좀 제공이 되겠죠. 전원을 바꾸려는 생각도 했다. 이 어제까지 14연패를 기록한 한화 최원호 감독 대행의 말이었는데요. 무명의 2군 선수들을 대거 내세워서 연패 탈출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원호 감독이 2군에서 보면서 이 친구는 어쩌면 기회를 주면 잘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선수들이 몇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1군에서의 이런 분위기들이 조금씩은 반전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분위기들이 뭐 충분히 뭐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난해 9월에 기억나죠? 기억나죠, 추락하는 한화 진짜 답이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신랄하게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제기했던 문제가 거의 다 해결이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용규 기자가 뼈를 때리는 게 있었잖아요. 2018년에 한화가 실제 전력보다 너무 잘한 게 그게 문제였다. 돌이켜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뭔가를 더 바꿔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의 가을 야구 성공이 이후에 한화의 방향 전환을 좀 무디게 만들었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지나친 성취가 너무 많이 나아가게 하는 문제들을 일으키는 바람에 그때 성취했던 선수들이 그냥 이렇게 지금처럼 보면 쭉 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때 잘했던 선수들이 이름에 되게 굉장히 많이 흔들리면서 팀이 다시 거꾸로 돌아섰거든요. 그런 점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그 부분에 앞서서 한화라는 팀이 이제 그때 2018년 한 시즌을 빼면 거의 한 10몇 년 동안을 그냥 지금 15년째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한화라는 구단의 거버넌스? 뭐랄까 한화라는 팀을 운영하는 힘, 어떤 네. 체계, 한화라는 팀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느냐를 고려해 보면 전체적으로 권력의 작동 방식, 뭐 이런 따지고 보면 그 2014년 겨울 그 이전에 이제 김웅룡 감독 체제에서 벗어나면서 2014년 겨울에 정승진 단장이 물러나고 그리고 김충범 사장이 취임을 합니다. 김충범 사장이 그 한화 그룹의 비서실장 출신,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센 분이죠, 그러니까 사장이 야구단으로 직접 사장으로 내려오고 이게 전례가 없었던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김성훈 감독이 영입이 되고 그 시스템이 굴러가다가 김충범 사장은 바로 한 석 달, 넉 달 한 다음에 바로 물러나고 이번엔 김신현 사장이 취임을 합니다. 2015년에. 사촌이잖아요. 회장님의 사촌. 연자 돌림. 네. 사촌이 와서 사장을 하면서 굴러가다가 2016년 말 2017년 시즌을 앞두고 다시 단장이 바뀝니다. 박종훈 단장이 와요. 그리고 단장이 바뀌고 나서 몇 개월 뒤에 감독이 또 바뀝니다. 그리고 그 감독이 바뀐 채로 가다가 그 다음엔 단장이 바뀌고 다시 새로운 단장이 온 뒤 몇 개월 뒤에 다시 감독이 바뀌는 요 히스토리가 갖고 있는 사실은 하나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구단 운영에 있어서 이 현장의 의견보다는 구단을 운영하는 모기업의 입김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을 하고
아니 근데 우리나라 그 KBO 리그 구단 거의 다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KT 위즈 같은 경우에는 뭐 사장이 지금 6번인가 7번이 바뀌었는데 사장 단장이 오는 사람들이 각자의 임무를 띠고 와서 그 임무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움직이고 그 시스템이 다시 한번 갈아엎혀지고 또 이게 바뀌면 다시 한번 새로운 인물이 와서 또 시스템이 바뀌고 그래서 사실은 한화 구단 내부에서 가장 크게 나오는 목소리 중에 하나는 한화 직원이냐 이글스 직원이냐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아요. 그룹하고 네. 야구단하고. 그래서 사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포지션을 급격하게 바뀌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 이럴 때는 그룹 직원이 됐다가 이럴 때는 이글스 직원이 되는데 항상 이글스가 위험할 때는 그룹 직원이 되는 게 유리하죠. 이번 결정에 있어서의 모든 움직임도 대부분의 프런트들이 이글스 직원이었던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한화 직원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한화라는 팀, 한화라는 기업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행동이나 발언에 대해서는 모두 다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야구단이 연패가 되고 승리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을 안 해요. 어쨌든 이 분위기를 추스르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만 얘기를 한다는 게 이게 지금 이글스라는 팀이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근데 저는 사실 그건 어느 정도 공감이 되고 왜냐하면 이게 팀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장정석 위원이 얘기를 했고 지금 NC 다이노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도 그 시스템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한 거잖아요. 아 그렇게 분석하세요? 저는 그냥 선수들이 야구 잘하는 것 같은데. 그 매뉴얼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매뉴얼을 받쳐줄 수 있는 자원이라든가 선수들의 어떤 개인치의 능력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아무리 좋은 매뉴얼을 갖고 있어도 그걸 받쳐주지 못하는 선수들이 없으면 그 매뉴얼은 그냥 이 A4 용지밖에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지금 하나가 이 최하위로 처진 거 결국에는 선수들이 지금 맞아요. 제대로 된 플레이를 못 하는 거예요. 못하는 그게 가장 거야. 큰 이유죠. 지금 한화의 전력이 이 정도로 떨어질 건 아닌데 더 지금 멤버로도 가을야구를 갈 수 있는 건데 이걸 잘 못 살린 건지 아니면 지금 시스템 팀 빌딩 자체가 아예 잘못되어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14번을 연속 질 수 있는 또 선수들은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근데 이 역할 분담 같아요. 윗선에서의 역할. 지금 뭐 한 30경기밖에 안 한 거잖아요. 앞으로 110경기가 넘게 남았는데 어떤 뒤집을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위에서 쓴 거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뭐 한영덕 감독 입장에서도 그런 어려운 또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진 사퇴까지 한 거겠지만 결국은 그런 역할 분담이 안 되니까 서로가 다 이렇게 꼬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선수들도 이제 뭐 운동장 나가면 이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냐는 거죠. 도대체 어딜 보고 우리가 야구를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것이고 과연 이제 현장에서 야구를 해야 되는 선수들한테 편안하게 정말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냐 이거죠. 결국은 어떤 시스템이 뭐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뭐 다 돼야만이 뭐 성적이 나고 이건 아니지만 결국엔 이사단까지 왔다라는 건 그런 역할 분담에 분명히 문제가 복잡하게 되게 미묘하게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까지 연출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네. 우리 시즌 초반에 리그 피묻히기 했잖아요. 시즌 네. 피묻히기. 그때 장성호 의원이 한화 꼴찌 예상했어요. 한화 얘기를 하면서 아무리 봐도 선수층이 너무 얇아요. 너무 얇다. 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때는 하주석 선수가 부상 당하기도 전이었는데. 하나는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백업 선수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2차 드래프트로 특시 전력 감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결국에는. 아니 그렇게 하면 다른 팀들 보세요. 2차 드래프트 사실 뭐 롯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성적이 나야 되니까 무슨 작년인가 뭐 오현택 뭐 데리고 오고 했지만 사실 대부분 2차 드래프트는 젊은 선수들 그리고 젊은 투수들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 정말 뭐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던 선수들을 이렇게 2차 드래프트 데리고 오는데 하나 같은 경우는 이해창 데리고 왔죠. 정진호 데리고 왔죠. 이현우를 2차 드래프트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 선수층이 얇다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을 이제 채우기 위해서 이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그냥 다 영입까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그 하나가 지금 14연패에 빠진 가장 큰 이유는 뭐 서두에서 하주석하고 오선진이 이 빠진 부분이 저는 가장 크고 두 번째로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두 번째로는 그 SK와의 3연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SK가 그때 최하위였잖아요. 진짜 안 좋을 때거든. 근데 SK에게 3연패를 당했어요. 수입을. 이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두 가지만 아니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까지는 저는 하나가 안 났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두 가지가 좀 가장 좀 아쉬워요. 하주석 오선진의 부상 공백을 채우지 못한 것은 선수층에 대한 문제고 SK에게 3연패를 당한 것은 장정석 위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었던 맞아요. 방아쇠를 당기는 일이 됐던 거고. 그렇죠. 제가 이름 몇 가지 불러볼게요. 2010년 김용주, 2011년 유창식, 2012년 하주석, 2013년 조지훈, 2014년 황영국, 2015년 김범수, 2016년 김주현, 2017년 김병현, 2018년 성시헌, 2019년 변우혁, 2020년 신지후. 1차 지명이네요. 네, 2010년에는 이제 전면 드래프트 시절이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1라운드 지명이고 2014년부터는 1차 지명 선수인데 지금 1군에 있는 선수 김범수 선수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주석 선수는 부상이라고 치고. 그러니까 정말 팜에서의 어떤 스카우팅이 물론 어려운 일이긴 한데 이게 신인 선수 뽑아 성장시키는 게. 근데 사실은 한화 이글스라는 팀은 일종의 고등학교 팜을 하나 갖고 있는 팀이잖아요. 그렇죠. 전속 계약 비슷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지명에서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는 오히려 그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할 정도로 선수들이 잘 성장하지 못했어요. 대전 팜이 그러니까 그 풀이 선수 풀이 나쁜가요? 냉정하게? 아무래도 수도권에 비하면 약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수도권은 세 구단이 이제 뭐 돌아가면서 드래프트를 해야 되는 거고 대전 충남 지역은 한화 이글스가 독점인데 많이 안 좋아졌나요? 예전에 비해서? 고등학교 팀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선수풀이 적을 수밖에 없는 대부분 거죠. 천안 복일고에서 1차 지명을 그렇죠. 뽑았고요. 그게 맞아요. 사실은 뭐 그 선수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그런 그리고 부분들이 사실 예전에 한화 이글스 보면 2차 지명, 그러니까 2차 라운드 네. 지명을 할 때 한 3명 지명하고 끝나고 4명 지명하고 끝날 맞아요. 때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 당시에 다른 팀 다 10명 채울 때 왜요? 왜 그랬어요? 글쎄 모르겠어요. 뭐 선수풀이 많아서 그런 건지. 돈 아끼려고요. 네. 돈 아끼려고. 돈 아끼려고 굳이 뽑을 필요가 없다라고 네. 생각을 했었어요 당시에. 돈 아끼려고 했던 것도 분명히 있고 스카우트 팀에서 선수 보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있겠고 우리가 봤을 때는 지명을 해서 뽑을 정도는 아닌데 나는 그런 것도 있었 거고 뭐 계약금 같은 거 주기 싫으니까 뭐 신고 선수로 데리고 오려고. 장기간 동안 누적되었던 게 지금 뭐 맞아요. 폭발하고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아니 근데 돈을 안 쓰는 것 같진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 안 쓰는 것 같진 않아요. 연봉 높아요. 평균 연봉이. 네, 현장에서 요구를 하면 사실 뭐 김성훈 감독님 계실 때도 다 영입을 해줬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뭔가 현장하고 프런트하고 뭔가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 약간 엇박자나는 것 같아.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네. 현장도 사실 원해주면 좋은데 프런트는 그렇게 보진 않는 거죠. 맞아요. 우리의 지금 현재 위치가 절대 우승권으로 갈 수 있는 포스트 진출할 수 있는 성적이 아닌데 왜 FA를 굳이 영입해서 현장에 줘야 되냐? 약간 이런 느낌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놓고 못한다고 뭐라 네, 그러고. 맞아요. 안 되는 팀의 전형이네요. 그냥 뭐 지금 결과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게 맞다고 봐야겠죠. 한화가 다시 나는 법을 찾고 비상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지 오늘 이 얘기를 좀 이제 지금부터 중점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8일, 5월 17일 날 그 하주석 선수, 오선희 선수가 다쳤어요. 그 이후에 5월 18일 이후에 그 한화 팀 타선의 타율을 보면 송광민 1할 8푼 9리, 이성열 1할 6푼 9리, 이해창 1할 2푼, 장진혁 1할 6푼 7리, 김태균 2할 2푼 2리, 호잉 1할 8푼 9리. 이용규 선수만 3할 6리 치고요. 정은원 2할 9푼, 정은원 좀 살아났고. 노시환 2할 4푼 1리에 같은 기간 홈런 1등이 노시환이에요. 3개 쳤어요. 타선이 문제예요 지금. 제가 봐도.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라는 자꾸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노시환 선수 얘기를 잠깐 하자면 자 일단 유격수에서 좀 불안한 모습을 분명히 가지고 있잖아요. 힘들 거예요. 본인 스스로. 본인이 힘들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사실은 이 공격력이잖아요. 근데 그 공격력이 죽는 거죠. 수비에 대한 이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 이 선수는 노시환 선수는 유격수보다는 뭐 3루가 됐던 1루가 됐던 공격을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수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곳에 놓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수비만 가지고 보면 유격수를 볼 수 있는 선수가 저는 2군에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찾아보진 못했는데 뭐 대부분 우리 국내 선수들을 보면 젊은 선수들도 수비에 능하고 빠른 선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유격수는 결국은 수비만 좀 할 수 있는
근데 수비만 잘한다고 해서 경기를 냈는데, 방망이도 잘 쳐. 그게 저 이런 시즌 초에 득점 맞차도. 맞차도. 네, 전 이런 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네. 뭐 김혜성 선수도 비슷하지 네, 않았어요? 감독할 때만 느낀 게 아니라 프론트 할 때도 이런 선수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수비에 강점이 있으니까 우리 센터라인에 한번 맡겨보자. 그러면서 좋아지는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떤 그런 역할 분담에 대한 생각들을 정확하게 좀 하면서 선수들의 기용하는 부분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투수력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금 김희현 선수도 초반에 좋았다가 뭐 젊은 선수인데 선발로서 굉장히 좀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긴 했잖아요. 최근에 좀 안 좋긴 하지만 뭐 그런 선수들한테 어떤 뭐 역할 분담을 준다고 하면 좀 편안하게 올 시즌은 그래 좀 갈 수 있는 그런 편안한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설명한 것처럼 1할타 타자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굳이 그거를 하겠지가 아니라 결국엔 뭐 엔트리 변동이라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 선수에 대한 또 멘탈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대화만 잘 되고 소통만 잘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이해를 시켜서 잠깐의 휴식을 갖게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선수를 또 분명히 한번 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물론 장혜원이 얘기한 것처럼 뎁스가 얇아요. 얇지만 이런 1군 경기에서 또 좋은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이렇게 딱 찾다 보면 흙 속에 진주가 있다니까요. 저 두 분한테 궁금한 거 있어요. 정우람 팔고 2명 데리고 올 수 있다면 누굴 데려오면 좋을까요? 우리 정우랑 살 팀 없을걸요? 제가 봤을 때? 한 30억 가까이 줘야 되는데. 남은 연봉 때문에. 네. 그럼 만약에 트레이드를 통한 분위기 반전도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한화가 선수층이 얇다면 이 얇은 선수층 확실하게 좀 보강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걸로 연결이 되는데 그 가능성은 없어요? 지명권 트레이드가 사실 이제 되잖아요. 지명권 트레이드 같은 경우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럼 누굴 데려오면 될까요? 어떤 포지션이 어떤 포지션? 아무래도 지금은 내야수를 데리고 와야겠죠. 그렇죠. 네. 상료도 그렇고. 그렇죠. 내야를 데려와야 될 것 같아요. 유격수도 아니 두산 보세요. 마무리 쪽이 안 좋잖아요. 네. 바로 홍구 손발도 빠지고. 유지혁 카드 다 주고 트레이드하는 거 봐요. 두산이 진짜 무서운 팀이라니까 제가 봤을 때 선두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트레이드 계속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든지 그 약점인 부분을 메워야지 올해도 대권에 도전할 수 있다고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 과감한 트레이드를 지금 해야 되는데 일단은 트레이드를 원하는 쪽이 하나라고 한다면 저는 감소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어느 정도 수혈은. 네. 그러면서 좋은 내야수들을 지금 영입을 해야 되지 않나? 일단은 그게 1순위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뭐 진짜로 지금 뭐 김희안이라든가 네. 뭐 김민우라든가 뭐 김진영이라든가 뭐 옷이 뭐 좋은 활약을 펼쳐주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거죠. 저는 감수해야 된다고 봐요. 네. 투수 한 명을 내주면서 야수들을 영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보세요? 핵심 마운드 아니, 다 요원을- 정확한 말씀드려요. 네. 왜 그러냐면 진짜 가장 좋은 빅카드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나 이글스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빅카드를 써야 돼요. 그 빅카드 하나 가지고 저희 지금 하나 이글스가 예를 들면 어떤 자꾸 뭐 저희 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아니, 욕심을 예리했네. 아니 곧 저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자꾸 나는 우리 저희가 아니라 그런 카드들은 당연히 뭐 당장은 손해겠지만 어떤 지금 뭐 우승권에 도전을 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분위기 반전을 위한 카드이기 때문에 그런 빅카드를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당장 내야의 어떤 주전이 아니라 앞을 미래를 볼 수 있는 젊은 선수도 좋다는 거죠. 어떤 지금 뭐 공격력을 강화할 수 있는 파워 히터도 적잖아요. 하나 이글스는. 그러니까 젊은 선수층에서 어떤 뭐 미래 유망주 이런 선수들을 포함해서 빅카드를 꺼내 들고 뭐 2대1, 3대1 이런 식으로 트레이드를 해서 뎁스를 좀 강화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지금 하나가 해야 되는 건 감독 대행을 선임하는 게 아니라 감독을 선임해야 돼요. 최원호 감독 대행을 일단 감독 대행으로 선임했는데 이걸 더 시간을 줄여서 최원호 감독 대행을 그냥 차기 감독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 사이에 빠른 새 감독을 찾아서 움직여야 남은 시즌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지. 감독 대행 체제에서 트레이드도 어렵고 뭐 빌딩도 어렵고 굉장히 복잡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오히려 빨리 감독을 찾는 게 어떨까요? 저도 이 대행 체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정민철 단장이 선임이 되면서 최원호 이제 2군 감독이 됐잖아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내년 시즌을 위한 포석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실. 맞아요. 네, 최원호 감독이 한용덕 감독이 많이 물러나게 되면 2군 감독을 1년 정도 시키고 바로 산업탑에 앉힐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만 아는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그런 돌았어요. 관측이 많았죠. 네, 굉장히 많았어요. 업계 정설이었어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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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최원호 감독 대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맡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성적이 지금보다 더 안 좋아. 올 시즌이 110경기가. 시나리오가 완전히 꼬여버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년에 감독을 앉히려고 했는데 이 남은 기간 성적이 안 좋아. 이게 감독을 앉히기가 부담스러울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제가 봤을 때 독이 등선배예요. 지금 최원호 감독 대행이. 만약에 좋은 성적이 남은 자연스럽게 내년 시즌 뭐 정식 계약을 하면서 감독이 되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팀을 추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팀이 안 좋은 상황으로 만약 빠지게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아무것도 못 해보고 그냥 그렇죠.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차라리 감독이면 뭘 하기라도 하는데. 그러면 검증이 벌써 끝난 거예요. 이 최원호 감독 대행에 대한 검증은. 그러면 구단에서도 정식 계약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게 진짜 제가 봤을 때 진짜 이게 위험한 이 감독 대행이라니까. 제가 진짜 봤을 때 저희 우리 되는 거 아닐까요? 저도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팀이 모든 팀의 구성원들이 한 곳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네요. 뭐 실제로 안에 들어가서 생활을 보지 못했지만 들려 나오는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이게 지금 말을 못하는 상황은 지금 어디를 봐야 되는지를 어려워하는 상황일 때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그게 점에서 그렇게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냥 선수들이 네. 좀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아무리 감독이 바뀌고 코칭 스태프가 바뀌고 어떤 좋은 매뉴얼을 뭐 좋은 분위기 중요합니다. 좋은 분위기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어쨌든 영화도 그렇잖아요. 뭐 주인공이 연기 잘하면 당연히 뭐 인기 많겠지만 그 사람은 혼자 가지고 히트 칠 수 있나요? 없죠. 정말 중요한 건 주변이라니까요. 이게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뭐 정말 명확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 주변에서 3, 4, 5 흩어져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 주변이 뭉쳐야 되고 그러니까 코칭 스텝, 프런트 이 모든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하나가 돼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복이 결국은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감독들은. 뒤에서 다른 얘기 안 하고 뭔가 내가 얘기하는 걸 경청해주고 결국은 존중이잖아요. 서로가.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프런트에서 필요한 건 당장 감독에 대한 당연히 뭐 현장의 책임자가 필요하겠지만 그 뒤에서 일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좀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수단뿐만 아니라 전부 다 전체적으로. 무조건 주인공만 찾아다닐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선수들도 핵심되는 선수들만 찾을 게 아니라 정말 좀 힘들어 보이는 어려워 보이는 그런 선수들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줘 보세요. 날라다녀요. 한번 저는 그런 모습이 좀 보고 싶거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그 실제로 이제 한화의 프런트, 뭐 구단 내 고위층 그리고 선수단, 코칭 스태프, 감독 모두가 앞서 얘기했듯이 한화를 보지 말고 정말 이글스를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야구단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이 야구단이 이 모기업에 미칠 영향부터 생각을 하고 한 번의 패배가 더 그룹 이미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신경 쓰기 전에 우리 이글스가 다시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모두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곳만 쳐다본다면 한화의 반등 가능성은 생길 수 있죠. 한화 이글스의 구성원 모두가 한화를 보지 말고 이글스를 바라봐야 한다. 그러면 딩그레 열카 저희가 오늘 비대위로 한화 이글스 특집을 꾸며드렸는데요. 자, 한 줄 요약 가겠습니다. 이용규 기자부터. 빨리 말이 한화 다시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 한화 팬들의 자부심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경기력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웬일이에요? 오늘 정치적 멘트 안 하시고. 야, 나 몇 개로 지적을 해갖고. 장신아. 저는 오늘 사실 오다가 제가 그 핸드폰에 한 명언이 한 400개 정도 있거든요.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진짜로. 아니 저는 책을 읽다가 네. 좋은 이게 문장이나 이제 문구가 있으면 핸드폰으로 찍어요. 찍어서 이제 제가 중계 들어가기 전에 가끔 이제 한 번씩 보거든요. 아니 근데 오늘은 네. 이게 딱 이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읊어드릴게요.
비지 깔린다. 좀 깁니다. 야, 비지 깔려. 한 줄 요약이 아니라 지금 한 5줄 아, 요약. 그만해. 빨리 해. 가장 높이 나는 새도 가장 낮은 곳에서 먼저 날았으니 그동안 할 수 없다 숨겨놨던 멋진 날개를 펼쳐 낮은 곳에서 높은 곳까지 멋지게 날아오를 수 있기를. 이렇게 딱 맞네요, 진짜. 이제 하나이글스가 최하에 처져 있지만 희망적인 메시지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뭐 시즌도 길게 남았고 그래서 하나 선수들이 좀 듣고 시즌 뭐 끝났다 생각하지 말고 뭐 한 경기 한 경기 좀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삼화정석. 저도 그 아이러 베이스볼을 하면서 좀 와닿았던 마지막 한 줄 요약이 있었거든요. 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할 수 있다라는 믿음. 포기하며 휘두른 배트엔 아무것도 맞아주지 않고 생각 없이 던진 공엔 아무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라는 믿음만 있다면 이 세상 도전 못할 게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 구단 뭐 모든 선수단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이런 좀 개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좀 믿음이 있으면 충분히 더 지금보다 좋은 모습들이 나올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뭐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조금은 좀 어지럽고 정신없는 그런 시기를 지금 보내고는 있지만 앞으로 이런 마음들이 개인 각자들한테 좀 갖고 있다고 하면 분명히 변화는 올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프로야구 전체의 어떤 판을 위해서, 예, 그리고 한화 이글스 구단 자체를 위해서, 무엇보다 이글스를 응원하는 팬들을 위해서 한화가 다시 날개를 달고 날아오를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희 방송 보시고 댓글로 많이 생각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글스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삼화정석 장승아 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